하늘처럼 반짝지근한 지식과 지혜 꿀단지입니다. 누구나 제목은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대신 파헤쳐드립니다. 꼭 읽어야지 해놓고 책에 곰팡이가 필 때까지 읽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 저희가 대신 책을 떠먹여드리겠습니다. 문돌이와 북돌이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소대장이고요. 저는 원생입니다. 네, 저는 책돌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책돌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친구가 물어봤어요. 방송 망한 거 아니냐고. 사실 저희가 아직 시작도 안 하지 않았어요. 녹음일 기준으로. 애들이 소식 없다고 말은 그렇게 떠들어놓고서 왜 안 하냐. 도대체 얼마나 떠들어댔길래. 왜 이렇게 뜸들이고 있냐? 언제 도대체 나오냐?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더니 네네. 원생님은 뭐 별일 없었나요? 저는 뭐 거처를 새롭게 옮기다 보니까 거기서 뭐 멀리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세요. 돈이 많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한 달이었습니다. 네. 성우님 뭐 하고 지내셨어요? 아니 저는 뭐 그냥 평소처럼 잘 지냈죠. 새로운 또 이제 일들을 또 시작하느라.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고 계신다는데. 우리 소대장님은 어떤 그늘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 이름하여 공산당 선언. 네,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 책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 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솔직히 말해서 카를 마르크스 이름은 엄청 많이 들어봤죠. 근데 솔직히 잘 아는 사람은 많이 없죠. 그렇죠. 일단 마르크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독일이었나요? 그렇죠. 네네네. 프로이센에서 이제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독일이죠. 네네. 프로이센이 독일이 된 프로이센,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옛날이고요. 이제 1818년에 트리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연도가 네, 외우기 쉬워요. 외우기 연가가 쉽네요. 상당히 네. 인상적이네요. 네, 인류 역사에 남길 만한.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연도에서부터. 세상에 대한 의지. 세상의 엿을 날리겠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아시다시피 1789년이죠. 이때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거의 한 30년 뒤에 태어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크스가 태어났을 때 이미 유럽은 혼돈의 도가니였어요. 그렇죠. 네. 사실 프랑스 하면은 뭐 루이 14세, 루이 16세 이렇게 그 엄청 왕권이 강력한 전제군주제의 프랑스 왕국이었죠. 근데 그 왕이 모든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왕이 정권을 갖고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 힘을 왕과 귀족들만 이제 완전히 독점을 한. 그때 그 제1 신분이 왕이고요. 아니 왕과 귀족이고 제2 신분이 그 종교 지도자고. 성직자죠. 네. 잠시만요. 1신분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예요? 네, 1신분이 성직자고 2신분이 왕이랑 귀족입니다. 귀족이고. 2신분이 왕이랑 네. 귀족이고. 아니요. 2신분은 귀족과 왕족입니다. 네. 업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그렇죠. 그러면 3신분이 1신분, 네네. 2신분 없는 건가요, 그게? 네네네. 그렇죠. 이제 3신분이 일반 평민들이죠. 일반 평민. 심지어 노비와 일반 평민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냥 네네. 제3신분입니다. 제3신분. 네. 그게 아마 99%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인구 수로는 그래요? 그렇죠. 네, 인구수는 그런데 어. 부의 정도나 아니면 그 외의 모든 권한은 1, 2신분이 모두 석권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이제 들고 일어난 게 이게 이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 쉽게 말해갖고 제3신분에 똑똑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대구에서 그 사람들이 부르주아라는 계층들인데 그 계층들이 자신들도 권한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뭉쳐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어나고 한 30년 뒤에 이제 막스가 그럼 태어났다는 겁니까? 네네. 그렇죠. 네네. 네네. 사실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제 왕이 실각을 했죠. 귀족들도 다 쫓겨났죠. 그러면 이제 그 권력의 자리가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자리를 이제 채운 국민공회라는 이제 제3신분들의 부르주아들이 만든 거기에 로베스피에르라는 인간백정이라고도 불리죠. 그렇죠. 이름은 들어본 것 같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와 반대되는 반대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면서 숙청하면서 가다 보니까 너무 반발이 커서 오히려 이 사람도 이제 자기도 목이 달리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혼란의 시기가 계속 이어지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예전에 왕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불안정하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나폴레옹이죠.
네네, 그렇죠. 네, 나폴레옹이 이제 그 떠오르면서 네. 인기를 많이 얻게 되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네네.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건 아니고 그쵸. 이 사람이 전쟁 영웅이에요. 그 혁명이 일어나니까 자기네들도 되게 불안한 거야, 외국 애들도. 그래갖고 연합을 해갖고 쳐들어오거든요. 그게 혁명 전쟁이라는 건데 프랑스로 쳐들어와요. 네. 그때 굉장한 활약을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총재 정부라는 게 세워지고 막 여러 가지 혼란상이 있으니까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고 나도 이때 한번 해보자라는 쿠데타를 한번 일으켜가지고 한 게 브리메르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황제 자리로 점점점 구축해 나가는. 그럼 그런 황제가 부분이 됐다가 있죠. 다시 왕권이 이제 만들어진 그렇죠. 거예요? 네네. 아. 다시 전제 정치로 돌아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렇죠. 오. 근데 이 나폴레옹이 왕위에 올랐어도 여전히 다른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를 호시탐탐 노리니까 오히려 나폴레옹은 반대로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전 유럽을 휩쓸어 버립니다. 네네. 아.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퍼지게 된 사상이 이제 그 라 마르세이즈 네네. 프랑스 이제 국가로 나중에 그 네. 알려지게 된 프랑스의 원래 군가예요. 네네네. 그 원래 이제 시민 혁명군이 이제 진격을 할 때 이제 불렀던 군가인데 그게 지금 현재 프랑스 국가로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마르세유에서 파리까지 아마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하는 그 군가일 거예요. 네. 아, 근데 그게 지금 프랑스의 국가라고요. 네, 그거 네. 들으면 애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네. 굉장히 아. 살벌합니다, 내용이. 네. 아 그렇구나. 적의 피로 모내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아직도 국가로 합니까? 네, 어. 네. 지금도 그렇네. 논란이 좀 많아요. 네, 아, 왜냐면은 오케이. 학교 가면 애들이 그걸 불러야 돼요. 놀라워. 아니, 근데 뭐 일단 그 어떤 그 정신이라는 게 프랑스 군인들이 다른 유럽을 휩쓸 때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명분이 바로 이거죠.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국기의 선새끼를 이루.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결국엔 그 유럽을 거의 다 영국이랑 러시아를 빼고 거의 다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때 전 유럽에 이 이제 공화정이라는 이 개념이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네네. 왕이 아니더라도 왕족을 끌어내리고 그냥 일반 시민들도 뭔가 그 정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아이디어가 퍼지는 게 되게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전제군주잖아요. 그러게. 나폴레옹이 전제군주이고 그걸로 다른 전제군주들을 무너뜨렸는데 전 유럽의 자유평등 박애라는 그런 개념이 퍼지게 되면서 네. 근데 공화정은 뭡니까? 공화정은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제처럼 그 전제군주가 아닌 이제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이제 강요들이 만든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죠. 왕이 없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휩쓸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이 마지막엔 패배를 하게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실각하자 이제 나머지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각국의 군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이 전후에 엉망이 된 유럽의 뭐 이런 국경이나 이런 그쵸. 다 파괴된 것들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걸 걸 결정하게 돼서 모이는 회의가 이제 빈 회의. 빈 회의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던 비엔나 회의라고도 하고요. 바로 그 시점이 1815년쯤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태어나기 3년 전입니다. 네. 이 지금 이 혼돈의 시기에 태어난 거죠, 마르크스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마르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트리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독일이지만 그 당시엔 프로이센 프로이센이었고 지역이었죠. 프랑스랑 굉장히 가까운 도시예요. 네네네.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벨기에나 프랑스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본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고요, 마르크스는. 그 당시에 대학 나온 거면 진짜 지식인입니까? 엄청난 엘리트죠. 그럼요. 아 얼천할 네. 레트구나. 네. 심지어 그 법학하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독일만 하더라도 2009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 졸업하면 석사 줬거든요. 학사가 아니에요. 학사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독일 2009년이면 10몇 년 전이네요. 불과 몇 년 전에 그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단어랑 대학생을 지칭하는 단어가 또 달라요. 그거는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굉장한 엘리트인 거죠. 아 엘리트였구나. 네네네. 뭐 엘리트였겠지. 엘리트죠. 이런 거 썼으면 뭐 이런 거 썼으면 이 정도 썼으면 뭐. 근데 독일은 심지어 대학 등록금도 엄청 싸지 않습니까? 그쵸. 와, 그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석사를 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쵸. 그럼 지금 그때까지란 얘기는 지금은 아니란 얘기겠네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좋은 시절을 갔네. 역시 시절은 역시 위에 분들이 다 해먹고 역시 빨리 태어나야 빨리 돼. 태어나야 그 돼. 시절은 빨리 지나가네. 슬프다. 그 이제 아까 비엔나 회의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이제 신성 동맹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는 그냥 노는 데예요. 네. 진짜 저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는 그냥 노는 데라고. 신성 동맹 뭔 뜻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제 동맹은 이제 말 그대로 동맹인데 국가 간의 네. 동맹인데 신성은 이제 옛날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그 이어간다는 정신으로 네.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상 거기서 신성한 짓은 하나도 안 하죠. 네, 이름만 갖다 붙인 거죠. 네. 그렇구나. 이 시기 소설을 읽잖아요. 그러면 맨날 연애하고 맨날 파티예요. 나 그래갖고 얘들은 맨날 노는 애들밖에 없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구나. 근데 이 마르크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학과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본 대학에서 공부하고 베를린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수재였죠. 근데 수재인데 대학생 때부터 이력이 장난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데? 아,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 운동권.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때부터 피가 흐르는가 보죠. 그렇죠. 그 사회주의라는 망령이 유럽을 이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라는 거는 이제 카르 마르크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재정립을 한 이제 개념을 지금 저희가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고 사회주의라고 그쵸, 알고 있는 그쵸. 거지. 그 전에도 있었군요. 네. 마르크스 이전에도 사회주의 운동은 항상 계속 항상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마르크스가 만든 줄 알았어요. 워낙 이제 마르크스 하면은 낙과 망치, 네. 예, 공산주의 폭력. 이렇게 떠오르니까. 네. 어. 그래서 그 이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네. 마르크스가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서 음. 돈 좀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돈 안 되는 이제 법이랑 철학. 철학만 문사철을 이제 판 거죠. 이때도 문성이었나 봐요. 문과 나오면 좀 안 되나 보죠.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아,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네네. 변호사.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네네. 자란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철학에 몰두를 하면서 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술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맨날 술집에서 이제 맨날 그 시비 붙고 싸우고 이렇게 말썽만 부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군대 갔다 왔나? 정신 차렸어. 아니, 결혼해서 정신 차렸나? 그럴 수도 있어요. 1841년 그러니까 이제 한 뭐 20살 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 차이라는 네네. 책을 이제 내는데 박사 이때부터 논문이었죠. 박사 그렇죠. 논문. 네, 박사 논문인데 이것도 베를린대가 아니고 이에나 대학이라는 네네네. 다른 대학에서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대학을 옮겨 다녔어요? 왜냐- 그 학위 장사했던 곳이라 아, 빨리 박사학위 받고 당시에도 싶어가지고. 학위 장사라는 게 네. 있어요. 왜냐면 그게 교수들이 돈이 별로 없었대요. 거기 예나 대학 교수들이 월급도 떼어먹고 그래가지고 이런 원래 라틴어로 논문을 써야 하는데 독일어 논문도 막 받아주고 학위 장사했던 곳이죠. 네네네. 아니, 막상 근데 잘 좋은 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예나 대학을 가가지고. 아 그래도 예나 대학이면 그 당시 대학은 일단 대학만 나오면 대학만 나오면 먹고 들어가는 거구나. 이 사람 박사예요. 그렇지, 박사네. 27살에. 나 원생인데. 진짜. 200년 전이었으면 저희랑 같이 방송 안 합니다. 시대를 잘 타고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언론사를 들어갑니다. 일단 그 언론사에서 일을 하면서 기자 생활도 하고 이제 뭐 편집부에서도 일을 하면서 편집장도 잠깐 하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사회주의 관련된 노선을 이제 많이 타기는 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극렬한 막 그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사상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파리로 이주를 합니다. 네네. 네. 네네. 왜냐면 라인 신문이 급진적이라고 폐간당했어요. 이 당시에 폐간은 진짜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잘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파리로 온 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었던 게 여기서 이제 그 영혼의 동반자 엥겔스를 여기서 파리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제 파리에서 엥겔스랑 같이 다니다가 좀 더 이제 빨개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파리에서 이제 그 자기의 사상을 좀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변하네요.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가 하루 아침에 빨갱이를 태어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빨리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이제 커리어를 겪으면서 이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서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루는 공산당 선언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 선언을 집필한 게 1848년 그러니까 이제 30살이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쓸 때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원래는 이제 그 의인 동맹이라고 하죠. 예, 그 이제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할 때
의인 동맹이 그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동맹으로 이름을 이름. 바꿔요. 네네. 그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바꾸면서 이 우리가 우리의 사상을 세상에 알리자라고 쓴 게 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책은 일단 되게 주의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200년 전 거라 지금 우리 현대 관점이 지나치게 투영돼서 읽으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이 책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공산당 선언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인 동맹에서 그다음에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때 그 강령으로서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스의 온전한 사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마르크스 고유한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한 90% 80% 90%는 마르크스 고유한 생각일 수 있지만 확실하게 그 마르크스 모든 사상이 정립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또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오늘 저희가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산당 선언은 프리드리 engels가 같이 쓴 책입니다. 책은 아니죠. 선언문이죠. 선언문이죠. 그래갖고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이 책은 어디까지 정치 텍스트입니다. 음. 그러니까 결코 이게 무슨 이 책 가지고 공산당 다 알았다라고 하기에는 정치 선언문이기 때문에 아직 강령에 좀 가깝고 뭐 학술적인 되게 엄밀함이 요구되는 책은 아니에요. 네. 그거를 조금 주의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가장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2월 혁명을 보고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월 혁명은 이 책 쓰고 나서 4시간 후에 일어납니다. 정말 4시간이요? 간발의 차이로 이 차이가 간발의 차이로 일어나요. 이거 혁명은 뭔가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나폴레옹이 망했잖아요. 네. 나폴레옹이 망해갖고 1812년부터 이후로 1830년까지 부르봉 왕조가 다시 등장합니다. 방금 말했던 루이 16세의 이제 조카죠. 조카였나요? 루이 18세. 네, 네. 루이 18세가 등장하고 뭐 샤를 10세가 다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다시 시- 왕권이 네, 다시 그렇죠. 왕정이 복고되는 거죠. 네네. 그게 왕정 네. 복고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정치를 또 개판으로 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1830년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 7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7월에 일어났습니까? 네네네. 7월 혁명이 일어나고 이때 루이 필리프가 아마 네.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 입헌군주국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입헌군주국 하게 되면 사실 어쨌든 군주잖아요. 네. 또 쿠데타 일으키는 거죠 이때. 음.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또 7월 왕정이 세워집니다. 7월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숨가쁘게 가면서 1848년 2월에 프랑스 혁명이 다시 한번 혁명이 터지는 거죠. 이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나폴레옹 3세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폴레옹의 조카예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왜 나폴레옹 3세냐? 이 사람도 1851년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게 삼촌 따라서 쿠데타만 이러다가 뭐 역사가 끝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쿠데타로 일어난 네. 정권은 또 다시 쿠데타로 쿠데타로 무너뜨리는 이런 혼란의 시기였던 거예요. 네. 시민들은 불안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럼요. 맨날 바뀌어 뭐. 약간 요즘 미얀마 같은 느낌? 좀 드는 것 아. 같아요.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산당 선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공산당 선언 같은 경우에는 총 4장으로 이루어졌어요. 1장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제목부터 세네요. 2장이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자들인데 1, 2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들의 소개에 좀 가깝습니다.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소개에 가깝고 3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깝니다.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이 왜 우월한지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까는 거죠. 그다음 4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살짝 조금씩 보게 되면 가장 첫 문장은 뭐죠? 가장 첫 문장 제일 유명한 그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령이 유럽을 떠- 떠돌고 있다. 떠들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그 문장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뭔가 이 문장을 시작하고 다음 문장을 나가는데 이 문장이 모든 걸 함축하고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막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를 분석하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일단 막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계급이에요. 그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수단으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면 이 시기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로 구분을 하는 막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착취와 억압을 낳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볼 뿐입니다. 자본주의 자체는 긍정을 하지만 시스템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갖고 왜 오래가지 못하냐라고 말을 할 때는 바로 생산력과 그다음에 생산 관계의 모순에서 조금 찾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생산을 하는 주체는 노동자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것을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누가 대부분 가져가죠? 그 생산 수다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서 네네. 거기서 이제 그게 모순이란 겁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자기가 얼마 받을지 몰라요. 금요일 날 임금을 아. 주는데 월요일 날 금요일이 아니죠. 토요일 날 임금을 받는데 얼마 받을지 몰라요. 왜냐? 조금 늦잖아. 그럼 4분의 1로 깎아 버립니다. 임금을. 헐. 5분 늦으면 4분의 1로 깎아 버리고. 그러니까 되게 임금이 되게 유동적인 거예요. 어. 이 시기는. 이 시기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공황하면 뭐 생각나요? 우리는 이제 대공황. 예 그쵸, 경제대공 경제대공황 1929년. 네네, 그쵸. 그거 생각나고 IMF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나라 IMF. 네. 근데 이 시기 공황은 주기적인 공황이 굉장히 자주 옵니다.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거의 뭐 짧으면은 3, 4년에 3, 한 4년에 한 번, 번. 길면은 10년에 한 번. 사실 우리도 10년에 한 번씩은 공황이 와요. 오잖아요. 사실. 네, 2008년도에도 한 번 2008년 왔었죠. 왔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게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코로나 한 번 네. 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IMF 왔고 네. 하고 이런 10년마다 주기가 오는데 이 시기는 진짜 굉장히 공황이 자기 친구처럼 있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일상이죠. 일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본주의는 결국 굉장히 흔들리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사회주의 전환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맞춥니다. 네네네. 계급이 마지막으로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만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한 계급이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점 대중의 빈곤화가 심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빈곤화는 근데 역설적으로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우리 프롤레타리아라는 어떤 계급의식을 심게 되어 준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들이 뭉치게 되고 그러면서 혁명을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진짜 주의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독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재 아니에요. 그리고 그쵸. 독재라는 단어가 사실 어감이 좋진 네, 않은데요. 어감이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우리가 독재하면 무슨 생각해요, 방금처럼? 뭐 독재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뭐 저기 윗동네? 바로 위에 있었네. 아유, 뭐. 너무 민감해지니까. 멀리 가서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재라는 말은 딕타토르라는 그 로마 그 독재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처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는데요. 그 관직의 이름인가요? 네, 관직의 이름인데 약간 그러니까 약간 군란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계엄 사령관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약간 아. 계엄 사령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뭔가 그런 혼란이 이제 해소되면 다시 사라지는 네, 거예요. 약간 그때는? 비대위 체제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면 너희들 독재 국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라고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네, 그거를 직역해서 쓸 뿐이지.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결국에는 한시적인 거라는 네네네. 거죠. 그렇네. 일시적인 거라는 네. 거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라는 것이 공산당 선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가 공산당 선언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한번 다뤄봤고요. 한번 이제 각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 책돌이님부터. 저 근데 평소에 짤갱이 아니라고 늘 말하고 다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크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 뭐죠 지금? 어디 쪽 노선이죠? 약간 혼탁하게 하는데. 회색 분자. 그렇게 회색 분자. 자 그러면은 저희 원생님께서는 이 책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어렵긴 해요. 제가 여기 어떻게 저는 인상이 어떻게 좀 적었었냐면 네. 이게 사실 공산당 선언 아니에요. 제가 번역을 했을 때 그렇죠.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릴 책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뭐 노동자에게 알린다고. 도대체 그 사람이 알게끔 쓴 책인지 전 나름 원생 아닙니까?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쓴 거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책 내용은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이 책 보면 여기서 뒤에는 부록이고 그렇죠? 이 정도 되네. 이거 읽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저희들 중에서 제일 학력이 높으십니다. 아직 네. 한참 남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사실 힘들었어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마르크스 이제 책과 이 사상과 이 인생을 좀 쭉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네, 현재 이 자본주의 사회 체제, 법 체계가 있고 또 교육 체계도 있죠. 그리고 또 가정 체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공산당 선언에서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네네. 현대 사회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마르크스가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체계를 좀 얘기를 하죠?
책에서는 부르주아의 어떤 지배 도구? 결국 네. 다 법이나 교육이나 가족이 부르주아를 위한 거다. 이 사람은 국가를 지배 계급의 수단, 어떤 지배 계급의 부르주아의 협의체다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이거 뭐죠? 이거 반짝반짝거리네 지금.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 아, 책돌이님부터 한번 의견이 어떻게 되실지 한번. 네네. 제기를 저는 아무리 부르주아의 어떤 지배 체계로서 어떤 가족, 그 다음에 교육, 어떤 법이라는 게 형성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근데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보장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저는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책이고 꼭 이것을 항상 마르크스의 얘기처럼 다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원생님께서는 이거랑 좀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저 같은 저는, 경우에는 그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은 세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 되게- 개인 의견이에요. 우리는 사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교육을 잘 받지는 않잖아요. 그쵸, 초중고등학교. 그쵸. 그걸 되게 절대적인 것 마냥 이렇게 교육을 되게 비판적인 사고 없이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결국 되게 사회의 어떤 사회가 알게 모르게 바라는 인재를 우리는 키워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저는 세뇌 같은 느낌을 좀 받았다는 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강영욱 씨 있잖아요. 네. 개 교육하는 분. 대통령. 네네. 네. 개통령님. 대통령 어. 그분이 사실 개 입장에선 세뇌 아니냐고.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아, 누가 그러던가요? 아니, 그 네티즌 댓글에서 봤는데 이거 개 아. 입장에선 세뇌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뇌가 좀 필요하네.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이거 저희 발언 아니에요. 네. 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자꾸 제 이름 말하지 말라고. 세상에.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저는 사실 그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을 준비를 했지만 벌써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신다고요? 네. 너무 지금 우리 안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 뒤통수 맞은 거 그러니까 같은데. 우리는 지금 앞에 이렇게 지금 다 해놓고 우리가 다 붙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못해도 그냥 네 그러면은 마르크스 과연 이거 옛날 사람이고 그냥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겨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약간 좀 논의가 깊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마르크스 자본론을 한번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요즘 살 애들은 안 읽을까? 이 책이 아무리 이미 다 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뭐 동구권이 붕괴해서 그런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 책이 약간 조금 비판하기가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잘 짜여진 논리이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볍게 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세대에서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였으면 되게 그치. 탁견이라고 생각할 수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그런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는 진짜 그건 정말 자체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오늘 저희가 굉장히 지난번 방송에 비해서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생각이 좀 더 정리가 잘 된 느낌이에요. 저희 뭐 자화자찬 나가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 이러고 이제 채널 삭제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저기 채널 다시 만들 거야? 아니 저기 마르크스 직계자손도 유튜브 하잖아요. 맞아. 네. 뭐 한다 그랬어요? 파쿠르? 나중에 뭐 합방이라도 해야 되나?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각자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 구조가 뭔지 질문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제가 먼저 그러면은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본주의를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는 건 저희가 인류 역사 6천년의 역사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공산주의 국가들이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 무시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까지. 네, 여기까지. 뭐 물음표 많이 남기고 끝내는데 여운 남기고 시간 관계상. 네. 저는 사실 아까 참 어려운 질문이다 했는데 제가 마르크스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그 사회 이론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회가 아닌 다른 대안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그거 자체가 일단 대단한 인물이다. 제가 그냥 나름대로 어떤 이상사를 꾸며본다면 저는 사람들이 개인이 개인을 판단하거나 평가 내리지 않는 사회가 좀 이상사회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취업해야 되고 이러면 면접 보러 다니잖아요. 네. 그럼 면접관한테 잘 보이려고 막 하고 내 옆에 이게 아쉽지만 경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제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쟤보단 잘해야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면접을 본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제가 반대로 취업되고 나서 누구를 이제 면접 보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내가 면접관이 돼서 이제 면접자들이 앞에 온 거야. 그래서 면접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나서 얘 어떤 면접 내용들 혹은 뭐 서류 제출한 거 보고 내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 네. 아 근데 문득 약간 자연스러운 건데 저한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아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쟤를 평가해 쟤는 떨어져야 되고 얘는 붙어야 되는 걸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게 내가 좀 그런 결정을 내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거를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뭐 제어하거나 혹은 그런 어떤 마음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게끔 뭔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거나 뭔가 동료의식만을 갖고 경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근데 좀 인간의 본성과는 사실 저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해야 될지는 사실 잘 생각을 못했고 제가 그냥 다만 꿈은 꿔봤다. 네, 정도로. 결국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그 아래 사람들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유일한 거는 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법이 약자를 지켜줄 때 진짜 법이지. 솔직히 강자를 지켜주는 법은 당장 폐기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오히려 폐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강자를 지켜주는 법은. 근데 사실 이제 강자들은 그 법을 또 피해가는 방법을 또 굉장히 돈을 들여서 많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만약에 현대 사회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눈다면은 부르주아는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법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그럼 프롤레타리아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못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게 저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바꾸려면은 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프롤레타리아들이 직접 나서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하라라는 말이 실제로 다 때려 부수고 혁명을 해서 불주아들을 잡아 죽여라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것을 옳은 방식으로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라가 결국에는 이 마르크스가 하고자 지금 우리의 21세기의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빠르게 첨언을 하자면 마르크스가 얘기한 공산주의 혁명이나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거 같은 경우 정치 혁명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 체제 넘어서 경제 사회 체제의 모든 전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거예요. 인식까지 포함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그 이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이제 무엇이 또 좀 더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희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만약에 주변인에게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추천할지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고마워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이고 알바 아니고 제 할 바 아닙니다. 필독서 도장 깨기 하고 싶은 사람. 이게 필독서일 것 같긴 해. 필독서였던 것 같아. 그런 거 도장 깨기 하는 거 이렇게 쾌감 느끼는 사람 있잖아. 그분들한테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좀 약간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좀 드리고.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사고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학적 토대는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경제학적 토대와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떤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뭐 노동가치설이라는 어떤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경제학을 완성해 나가거든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갖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너무 현 시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일반적인 공교육을 받고 이 모든 사회에 순응하고 또는 이 사회와 가족과 이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그쵸. 가지기 힘들 수 있거든요. 제 아는 분이 떠오르는군요. 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를 겁니다. 그럴 겁니다. 네. 그 문제의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회의 개선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회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직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은 공산당 선언을 한번 읽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평소에 절대 안 읽으실 책들 여러분이 절대 안 읽을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책들 저희가 또 가져와서 신나게 물고 뜯고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꿀처럼 달달구리하고 단단한 지식과 지혜 꿀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곳에서 자라왔는데 어쨌든 입법 권력이 말하기가 너무 저는 아 얘기하면 쫄지 말라고요. 네. 이래놓고 배신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서로 믿어야지. 나 혼자 다른 사람 모자이크 처리되고 낙동강 구리야 되고 아니야, 걱정 마요. 조선일보 1면에 내 얼굴 나오고 괜찮아. 좋은 거 아니야?